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통합사회 수업 8단원 첫 번째 테마 세계화가 전개되는 양상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2쪽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학습지는 우리 지난주에 미리 나눠준 요 학습지 준비하면 됩니다. 혹시 학습지를 잃어버린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단원은 세계화와 평화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먼저 주제 탐색에 있는 요 그림을 먼저 보면 우리 이제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주력 수출 상품이죠. 자, 자동차, 완제품 자동차의 조립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의 생산지를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어컨은 일본산, 오디오는 독일산, 운전대는 미국산, 에어백은 이탈리아산, 범퍼는 중국산, 타이어 우리나라,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프랑스산. 이렇게 하나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한 부품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자동차 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근데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자, 물건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과연 그 자동차는 국산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국산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국산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이 보면은 오늘날 상품이나 생산 요소는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하죠. 자, 상품이나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규모도 확대되어서 하나의 상품을 생산할 때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우리가 본 사례처럼.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원자재나 부품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 에어컨을 만들 수 있겠죠. 오디오도 만들 수 있겠죠. 운전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만들어도 또 질도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또 비용과 노력과 연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질도 좋고 저렴하다면 수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노력을 다른 데 쏟으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싸게 좋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한 기업이 생산한 대부분의 상품은 부품, 원재료, 노동, 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된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부품, 원재료, 노동, 자본 같이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여러 생산 요소나 상품이 자유롭게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자유롭게 이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밑에 보면은 Q1. 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순수한 국산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순수한 국산품이라고 하는 거는 100%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아까 이런 것처럼 뭐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이게 아니라 순수한 국산품이 있나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잘 생각이 안 나죠. 한 번에. 자, 그럼 Q2.
자, 국산품보다 싸고 질이 좋은 상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나는 꼭 국산품을 써야 돼.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겠죠. 뭐, 국산품을 우리가 사주는 거는. 자, 하지만 무조건, 자, 싸고 질이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 중에서 무조건 나는 국산품을 선택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합리적 선택. 자, 합리적 선택이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드는 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내가 누리는 만족감이 더 커야 돼. 그걸 편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만족감이나 이런 것보다 비용이 더 큰 거는 절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국산품, 수입품 여부를 떠나서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국산품을 애용할 거야. 무조건적으로 나는 국산품을 살 거야. 라는 이유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비용보다는 편익이 커야 돼요. 자, 그건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국산품이 뭐가 있는지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당연히 국산품이라서 산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싸고 좋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그런 이유로 아마 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는 무조건적으로 국산품을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적인 나라입니다. 뭐 지하 자원도 많이 없고 뭐 외국 사람들이 막 몰려올 만큼 그 관광 자원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력으로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물건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자 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뭐 국산품을 무조건 고집한다면 이건 또 다른 나라들과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조건적으로 국산품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한 소비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상품이나 이런 생산 요소가 보다 더 국가 간 그 경계를 넘어서 훨씬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화의 의미. 자, 세계화란 국제사회에 상호 의존성이 증가해서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의 단일 체제로 묶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상호 의존성이 증가해서 예전만큼 그런 국경의 의미가 강하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의 단일 체제로 묶이는 걸 세계화라고 하는데 이때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가 있고 문화적 의미의 세계화가 있어요. 자,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는 이런 상품이나 생산 요소, 생산할 때 필요한 요소들, 그래서 노동, 뭐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상품이나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경제적 의미에서 세계화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자동차 부품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나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라고 하고, 자, 문화적 측면의 세계화도 있어요. 국가 간의 음악, 영화, 음식 같은 문화 요소의 교류가 자, 증가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도 그에 따라 확산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또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충분히 지금 자, 음악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케이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도 할리우드란다 그 미국의 팝 시장 이런 음악 같은 것들 많이 소비하고 있죠. 영화도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그런 이제 영화들을 우리 안방에서 자유롭게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죠. 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없는 세계 음식은 요새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계화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살펴봤고, 어떻게 보면 자, 세계화와 조금 이제 반대되는 듯한 개념이 이제 지역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자연환경이나 문화 같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자,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역화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그런 환경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그걸 더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걸 지역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자, 세계화가 지나치게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보편적인 문화가 확산되게 되고 보편적인 가치가 확산되면서 지역화가 오히려 더 약화될 것 같잖아요. 보편적 문화를 즐기게 되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자, 세계화가 지역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지역의 자립이 위협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이 반면에 또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다른 나라에 알려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계화가 역설적으로 지역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를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우리 고유의 이제 음식 문화죠. 김치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확산돼서 요새는 뭐 김치 피자라던가 김치 버거를 비롯해서 김치 칵테일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김치 자체를 또 즐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대요. 자, 그래서 이 김치의 세계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확산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뭔가 김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떨까 하면서 좀 덜 맵게 하고 양념을 좀 덜 하고 좀 싱겁게 하고 이거는 우리야 이렇게 짜게 먹고 맵게 먹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가 먹는 그대로의 김치를 좋아해 줄까 하면서 오히려 양념을 덜하고 싱겁게 하고 맵게 좀 덜 맵게 하고 이러면은 김치의 그런 고유한 특성이 오히려 사라져 버리겠죠. 이 도대체 김치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는지 흐여물건 해가지고 뭔가 이제 싱거우면서 이거는 그냥 무슨 야채를 버무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김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퇴색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김치라고 하는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면서 김치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오히려 이거를 그 원형을 유지하는 게 이 세계화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음식 문화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휩쓸려서 그냥 이제 햄버거 먹고 우리도 청바지 입고 힙합 음악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지키고 보존해야 세계화 속에 우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화는 지역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화 전략을 갖추는 게 우리가 지금 세계화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세계화, 지역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런 이제 그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 범위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활동 범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 기능과 시설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기업을 우리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 다국적 기업이에요.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죠. 그런데 뭐 그런 연구소라던가 아니면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은 여러 나라에 있어요. 삼성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플, 자, 본사는 미국에 있죠. 마찬가지로 생산 공장은 여러 나라, 특히 애플의 주요 생산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자, 이렇게 꼭 그 나라에서만 처음 시작한 기업이 그 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교통과 통신의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아까 우리 자, 세계화 중에서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비자만 있으면 또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 제약이 굉장히 지금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품 같은 것들, 뭐 부품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기가 전혀 제약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자유무역이 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관세만 내면 또는 아예 관세 없이 뭐 FTA라고 하죠. 아예 무관세로 이런 이제 제품을 서로 수입 수출을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쉬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은 자, 공간을 쪼갠다라는 의미예요.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공간을 쪼개는 겁니다. 자,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을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 두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 자,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공간적 분업을 지향합니다. 자, 우리 밑에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기업이 위치하는 본국의 핵심 대도시에는 그 기업의 본사가 입지해 있어요. 본사. 자, 본사는 그 기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곳이죠. 본국의 핵심 대도시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사 말고
이 연구 개발을 하는 곳을 우리 연구소라고 하거든요. 자, 이 연구소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 브레인들,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쉬운 대도시 지역에 주로 입지합니다. 이거는 꼭 본국이 아니어도 아니면 다른 뭐 다양한 뭐 뉴욕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뭐 유럽의 뭐 국가라던가 나라 그 안에 도시라던가 뭐 도쿄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의 연구소를 입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 그러면서도 임금이 저렴하고. 자, 임금이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자, 그건 보통 개발도상국이거든요. 아무래도 선진국의 임금은 비싼 편이죠. 자, 보통 그런 곳에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도 생산 공장은 베트남, 인도, 자, 이런 데 있어요. 애플, 자,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자, 그래야, 노동력, 똑같은, 게 예를 들어, 뭐, 한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겠고, 삼성이, 아까 얘기했던, 자, 베트남에 지을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1인당, 자, 사람 노동력을 쓰면, 우리나라 노동력을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쳐요. 베트남은 20만 원만 주면 된다고 쳐요. 엄청난 임금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세우면 훨씬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영을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공간적 분업을 지향합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본사 위치하고 연구소도 다 우리나라에 공장도 다 우리나라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있고 제품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이런 이제 공간적 분업을 지향한다.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지를 이제 옆에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1단계입니다. 자, 1단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같이 이해해 보면 여기 핑크 색깔 여기 있죠. 자, 여기는 지금 핵심 지역을 얘기해요. 자, 여기 지금 국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핵심 지역에 지금 빨간 색깔이 본사 또는 이제 모공장,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공장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예요. 보통 본사가 처음 기업이 만들어질 때 본사와 공장은 그 국내의 핵심 지역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 바깥의 원은 국외를 얘기해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할 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어떤 물건을 수입할 때는 무역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쵸? 우리 보통 그럴 때 무슨 세금을 붙여요? 자, 관세라고 하는 거를 붙이죠. 자, 관세를 붙이는 이유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산업을 또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자, 쌀? 밀가루? 밀가루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밀가루를 수입을 해올 때 우리나라에도 밀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외국에 이제 밀가루를 수입을 해 오게 되면 우리나라 밀가루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뭐 저렴한 밀가루를 수입해 올 때 외국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산에다가 관세를 붙이면서 우리 농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세금을 붙이죠. 이런 이제 무역 장벽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내에 핵심 지역에 처음에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었다가 점차 지금 이 파란 색깔은 영업 지점을 얘기하죠. 영업 지점. 그리고 여기 핑크 색깔 분공장. 자,
조금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공장을 또 다른 데다가 또 낼 수 있겠죠.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되겠죠.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그 영업을 담당하는 지점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 안에 아직은 다른 나라에 진출 못했어요. 자, 우리나라 안에서 점차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또 공장도 만들었어요. 여기 위에 보면 또 핑크 색깔. 자, 분공장 만들었고 영업 지점도 더 많이 늘어났죠. 자, 그리고 해외에 영업 대리점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뭐 공장을 세우거나 영업 지점을 직접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생산을 대리해주는 그런 곳들을 이제 해외에 설치하게 되면서 국외 영업 대리점을 설치해 나가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 국외에 우리가 직접 이제 영업 지점을 이제 내게 되죠. 영업 지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5단계가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무역 장벽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장, 생산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외국 노동력을,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는 지금 봐봐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자, 관세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삼성 얘기해 볼까? 자, 삼성의 휴대폰, 뭐 TV 이런 거 이제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에서 자, 휴대폰이나 TV를 해외에 자, 수출한다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가 붙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에 팔 때 우리나라 삼성의 제품이 비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해외에 직접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지에 그 지점을 설치하고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관세가 붙지 않잖아요. 관세는 국경을 넘을 때 붙는 세금이고 이거를 이제 삼성이 그 나라에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팔게 되면 관세가 안 붙는 거야. 그러면은 경쟁력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 장벽을 넘어서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지점을 내고 활동하는 거. 이건 이제 완전히 다국적 기업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의 이런 공간적 분업이 그 본국, 보통 다국적 기업의 본국은 선진국이겠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서는 긍정적 영향으로 요걸 꼽을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그런 수익을 본사가 위치한 우리 그 본국에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이제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장을 해외에 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본국에 공장이 있었겠죠. 근데 점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본국에 이렇게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는 면도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자,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극복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일단 좋은 점은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자,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자, 자본이 이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나 인도에 지금 생산 공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또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자 일하는 걸 어떤 이제 자 일을 하는 거를 익히게 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그런 생산 그런 뭐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나라 사람들이 배워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또 공장을 만들고 투자하고 하다 보면 자본이 이전될 수 있다라는 게 개발도상국이 가져가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경쟁력이 취약한 자, 소규모 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계속 삼성 얘기한 삼성 같은 경우에 뭐 휴대폰을 수출하고 뭐 TV를 수출하고 그 나라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TV를 만들고 하면 아까 베트남이나 자, 인도 같은 요런 나라에 공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나라들도 TV를 만들거나 뭐 휴대폰을 만들거나 뭐 하는 또 영세 업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이런 삼성 같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하다 보면 그 기업들이 그 현지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쟁력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력이 취약한 그 현지의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자본이나 기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본국이라고 하면 아까 삼성 같은 경우에 본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원래 지금 생산 공장이 인도에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인도 말고 인도에서 이제 공장 철수시키고 중국에다가 공장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인도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국가 GDP라던가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삼성의 생산 공장 하면은 그 채용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측에서는 이제 한국에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뭐 공장을 철수시키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그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나라의 그런 이제 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본국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 줄 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거 우리 잘 기억해 두고 세계화가 전개되고 공간적 분업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도시를 자, 세계 도시라고 해요. 자, 이 세계 도시들은 국제적인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이면서 보통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국제금융기관이 집중돼 있고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기구의 본부가 입지해 있는 도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자, 세계 도시의 분포 해서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세계 도시의 분포라고 해서 최상위 세계 도시 뭐 도쿄, 뉴욕, 런던 그리고 주요 세계 도시 뭐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통 선진국에 위치해 있죠.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거나 금융의 중심지에 있거나 이런 다양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국제기구의 그런 이제 본부가 있는 도시들, 뭐 브뤼셀 같은 경우, 뭐 뉴욕 같은 경우, 자 이런 이제 세계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세계 경제, 문화, 정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런 도시들이 성장하고 있더라. 자, 이런 내용까지 자 같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 뒤에 있는 활동 있죠?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학교 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출석 체크 마무리해 주세요.